제가 사는 인도에도 겨울이 왔습니다. 인도는 북부와 남부가 날씨가 사뭇 다른데요. 제가 사는 뉴델리 근처는 북부입니다. 히말라야가 가까운 북부 쪽이고요.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뭄바이는 한 중부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방갈로르나 깨를라 뭐 이쪽이 남부에 해당합니다. 아, 남부는 아주 따뜻하고요. 저는 뭄바이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아래에 있는 고아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아는 그 맷 데이먼이 나오는 본 시리즈 2탄 2탄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오래된 냄새가 나네요. 제 2탄 컨스피러시에서 나오는 그 제이슨 본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음, 거기는 12월 겨울이 시즌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여름에는 거기는 뭐 거의 우기라고 하던데 여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근데 그 우기만의 매력이 있대요. 구름이 아주 많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바다에 비가 내리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 봤는지 모르지만 그 아주 흐린 날 그리고 뭐 폭풍이 오는 날에 바다를 본 적이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뭐 리조트 같은 데서 봤겠죠.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이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물론 바다에 나가 계신 어업을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무튼 그 구름이 저기 수평선 너머까지 아, 깔려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또 파도가 심하게 치는 그런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왠지 모를 아, 감성해졌습니다. 또 그 안도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저 밖에서 비바람을 맞지 않고 이 따뜻한 곳에서 커피나 홀짝이면서 저 매서운 비바람, 파도를 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nyway, 이렇게 12월이 시즌인 고아와는 달리 저는 델리에서 분당에 해당하는 구르가온이란 곳에 살고 있는데 아, 이쪽은 밤이 되면은 0도에서 살짝 영하까지는 떨어집니다. 이 온도에서도 동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는 뭐 노숙자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그 다음날 신문을 보면 몇몇 사람이 거리에서 동사했다라는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음 주에 한국에 가는데 그 네이버에서 마련해 주신 애니얼 이벤트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 특히 이 만화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활동하시는 작가분들과는 거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이지 친구가 없어서 거의 매년 겨울에는 한국에 입국합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아는 사람도 만나고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부를 전해왔던 사람과도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겨울에 갈 때마다 추워서 정말 덜덜덜 떨다 오는데
이런 말도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음, 마치 저는 그곳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죠. 아무쪼록 부디 제발 제가 있는 기간만이라도 강추위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기억 혹은 쓸데없는 고민과 함께하는 굿 리스너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38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그라폴리오에 댓글을 달아주신 올리비아 팡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리비아 파크입니다. 미안해요. 그 아이와 처음 만났던 건 6년 전 미국 어딘가의 중학교 그 아이와 처음 사귀었던 것도 6년 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나를 좋아한다는 그 아이의 수줍은 얼굴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었기에 그 후 5년 동안 다른 사람도 사귀어 봤지만 항상 그 아이에게로 돌아왔던 나 그리고 항상 나에게로 돌아왔던 그 아이 서로를 너무 잘 알았기에 그만큼 자주 싸우고 울고 사랑했던 우리 대학교를 각자 다른 주로 가면서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은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젠 다 잊었다고 그립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와 한 학기 휴학 중인 지금 눈이 촉촉해질 만큼 그 아이가 보고 싶다. 아니, 처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그 아이의 모든 것이 그리운 건가? 우리의 아팠던, 슬펐던, 그리고 사랑했던 추억들, 그 아이도 나처럼 가끔 생각할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한국에 잠시 돌아오셔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구관이 명관이라고 미안합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두 가지 감정이 있죠. 하나는 역시 나를 생각해주는 건 그 사람밖에 없다이고 다른 하나는 왠지 너만큼은 싫다일 텐데 그 아마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친구들도 그래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놀다가 아, 그쪽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다른 친구 다른 멤버들은 모르는 다른 친구가 왔을 때 그 둘이서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친구의 과거에 대해서 또 그 친구의 생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아마 이성이 된다면은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게 아주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뭐 그런 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만한 사람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터널 선샤인이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죠? 아무튼 결국은 다시 만나는 부분도 그렇고 서로의 단점을 얘기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오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요. 짐 캐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짐 캐리가 연기했던 에이스 벤츄라나 아니면은 뭐 마스크나 거의 슬랩스틱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슬랩스틱 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김병만 씨요? 김병만 씨는 슬랩스틱은 아니죠, 사실. 저는 사실 김병만 씨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이에요. 아, 누가 그런 비슷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연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아무튼 짐 캐리도 김병만 씨도 아, 저희 페이보릿 액터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로 먼저 했네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올리비아 박님을 그렸습니다. 갈대밭에서 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죠. 저에게 메일로 쪽지는 요새 너무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 블로그를 팔라는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아무튼 쪽지를 그래서 요새 잘 확인을 안 합니다. 귀찮아서. 메일을 주세요. 메일로 그 한국에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성함, 한국 성함이 좋겠죠. 성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저의 그림이 들어간 굿즈를 하나 선택을 해서 올리비아 박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삼식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무대 셋업에 정신이 없었다. 야속하게도 바쁘게 울리던 내 핸드폰은 사물함 안에 있었다.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니 친척 동생에게 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오빠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이모가 너무 위독해.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바로 택시를 타고 안산에서 파주로 향했다. 도착하자 막내 외삼촌과 친척 동생이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막내 외삼촌은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시더니 연신 나에게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말씀하셨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큰엄마 역시 나를 보며 안아주시더니 어떡하니? 너희 엄마 어떡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많은 가족들의 눈물과 위로 속에 나의 발걸음은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다다랐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아빠가 병원으로 오실 때까지는 숨을 붙들고 계셨다고 한다. 마지막 통화는 3일 전 뮤지컬 페스티벌 당일이라 매우 바빴던 나는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도 짜증을 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이 뭐 하는지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나는 용돈 얘기와 시끄러웠던 장례라는 이유로 짜증 섞인 말투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장례식장에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내 정장을 가지러 가셨다고 했다. 조금 뒤에 저 멀리 정장을 들고 식장으로 오시는 아빠가 보였다. 표정과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보이셨다. 그렇게 아들을 마주한 아빠는 나를 안고 펑펑 우시며
엄마를 떠나보내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나니 아빠가 엄마를 보러 가자고 했다. 지하로 내려왔다. 조금은 냉기가 도는 곳이었다. 커다란 문이 열리더니 그곳에 엄마가 누워 있었다. 분명히 몇 주 전 추석 끝나고 학교로 떠날 때 사랑한다며 입을 맞추던 엄마의 볼이 너무 따뜻했었는데 너무 차가워져 버린 엄마와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내 눈앞에 서 있지만 돌아가셨다. 그제서야 나는 엄마의 죽음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한 가지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다. 오히려 조문 오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웃으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곤 장례식장과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서 혼자 울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슬픈 감정과 눈물을 보이기가 싫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적어도 장례식장에선 울었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과 슬픔을 공유하고 울음을 토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장례 치른 뒤 몇 개월간은 거식증을 겪었고 몇 년간 매일 밤 우울함을 겪어야 했다. 물론 지금은 매우 건강한 슬픔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오늘은 웃을 거라 생각했지만 엄마를 마주하자마자 또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 대한 내 기억은 점점 흐려지지만 그리움은 더 짙어지는 것 같다. 엄마는 정말 착하고 헌신적이고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였는지 엄마가 떠나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분명 떠나는 순간 엄마는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쉽다. 아들은 이제 엄마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엄마가 내 공연에서 정말 행복해 하시던 모습, 나는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반짝이던 눈동자를 느낄 수가 있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제일 멋진 아들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주드님, 저를 좋은 아들로 기억하시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들로 기억하고 가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긴 내용.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건강한 슬픔으로 남아있다고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길고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복숭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관령 소년을 보고 사연을 올립니다. 라고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겨우 10글자로 자신의 감정과 문자의 의도까지 담은 짧고 당돌한 문자였어요. 친구에게 물어물어 누군지 알게 되었지만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 또 같은 학교라 오며 가며 건너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인사 한번 말 한번 해본 적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그 흔한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사이라면 말 다 한 거죠.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날 좋아하는 남자애도 있구나. 친구의 말로는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라고 했고, 그래서 자기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과는 다르게 며칠 뒤 저 10글자는 제 핸드폰으로 또다시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얼빠였던 전 수락했어요. 엄청 잘생겼었거든요. 하지만 사귄다고 해서 사귀었지만 얼마 못 가 헤어졌습니다. 어렵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한다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서툴러서였을까요? 그저 내 남자친구란 타이틀만 가졌을 뿐 손 한번 못 잡아보고 제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 다른 친구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그리하다가 그 학생의 죄송합니다. 학창시절 그저 그런 연애였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그 친구를 보고 싶었어요. 핸드폰 전화번호를 정리하다가 그 친구의 번호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순간 무슨 충동이 일어났는지 나는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핑계로 전화를 걸어 연결음이 두어 번 가자 황급히 끊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라는 문자가 오길 바랬던 거지 전화를 받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저의 작은 용기가 시도가 좌절이 됐습니다. 많은 상상을 했고 많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고3이 되기 전 겨울방학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잘 지내지라는 흔한 구여친스러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쁘게도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답장이 오기 전까지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날 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좋아하는 거구나. 겨우 문자 몇 통으로 나의 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바꿀 만큼. 하지만 그게 다예요. 몇 번 연락을 주고받고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그 친구를 잊으려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어요. 무척 좋아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어요. 그 친구를 아주 잊어버릴 만큼요. 그런데 어제 그 친구가 꿈에 나왔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던 그 친구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서 일어나고도 꿈의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꿈속의 그 친구는 여전히 잘생겼더군요. 하하. 그래서 더 잊지 못했던 걸까요? 제가 완벽한 얼빠여서. 이번 주 진서를 보고 여주인공의 대관령 소년에 대한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어 그 친구가 또 떠올랐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어제 꾼 꿈을 통해 오늘의 진소 내용을 공감하며 보라고 하는 건가요? 너무 억지가 심한가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의미 없는 의미 부여를 하며 이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초반에는 중학교 3학년이 보내주신 사연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회상의 글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계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그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게
어, 중학교 때였는지였을 거예요. 그게 그 영화가 제 기억에는 아, 제 중학교 시절에 춘천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에 대해서,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에만 고민이 너무 뭉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동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은 역시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어깨가 펴진다고. 그래서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늘 용돈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경제 활동은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물론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긴 하지만 그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여담들 있잖아요. 저는 그 여담을 들으면서 뭐랄까,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그림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기도 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저에겐 아주 큰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는 것이 그 지식을 쌓기 위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또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감정에 대한 것들도 배울 수 있지만 또 거기에는 늘 선생님들이 있죠. 인생의 선배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식 이외의 것들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의미 있는 장소라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주 깊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그 잘생긴 남자아이는 다른 분과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래요. 추억이죠. 그렇죠? 네, 추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연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카페 길만의 라디오 사서함에 글을 남겨주신 뮤직 소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21살의 유학생입니다. 용기를 내서 사연을 신청하고 갈게요. 작년 이맘때쯤 타지로 막 유학을 와서 한창 힘들어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일단 언어 자체부터 통하지 않고 컬처 쇼크도 꽤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잘 지내야 하는 법도 터득해야 했었죠. 아는 한국인들이 많이 없었던지라 혼자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교 자체는 참 좋았습니다. 드디어 싫어했던 수학과 과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고 싶었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중 하나가 서양 미술사 개론학이었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 아이와 만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 수업을 듣고 짐을 챙겨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익숙한 언어로 제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너무 반가워서 그 아이를 붙잡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먼저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해서 급히 카톡을 물어봐서 받았습니다. 카톡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냈는데 여러 가지 톡을 오고 주고받다가 그 아이와의 공통점이 꽤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같은 학년에, 같은 관심사에, 같은 동네에, 심지어 같은 기숙사에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서로 자주 방을 왔다 갔다 거리며 급속히 친해졌죠. 서양 미술사에 대해 일도 모르던 저와는 달리 이미 그 아이는 예전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지라 해박한 지식으로 저를 심지어 방에는 미술과 관련된 책들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열심히 미술업계 쪽에서 아르바이트도 뛰고 항상 미술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떤 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참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좋아하게 됐네요. 미술을 핑계로 항상 그 아이 방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처음 몇 분간은 튕기다가 결국은 세세하게 알려준 걸 다시 생각해보니 참 고맙네요. 그렇게 서로서로 1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한국인인지라 결국 1학년을 끝내고 입대를 하였습니다. 하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 없이 홀로 학교를 씩씩하게 다니고 있고요. 초기에는 그 아이의 빈자리가 꽤 컸었는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익숙해지더군요. 근데 최근에 솔탈한 제 친구가 소식 하나를 전해줬는데 자신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그 아이와 친한 친구였는데 그 아이가 제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썸을 탔던 여자가 있었다고 말을 했더래요. 사실 저는 그 아이를 좋아했던 게 확실한데 그 아이가 저를 좋아했는지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물론 제 인들은 그 아이도 저를 했던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썸녀가 과연 저였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사실은 아직도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데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도 미술 수업에서 처음 봤던 그 아이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오늘 진소 에피소드에서 대관령 소년을 잊지 못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도 앞으로 몇 년간은 그 아이를 볼 일이 거의 없을 걸 알아요. 그 아이가 복학한 후에는 제가 대학에서 없을 거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 기분이네요.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과 그 아이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레 남자들과 담을 쌓게 지내게 되더군요. 만화 속의 소녀는 결국 소년을 잊게 될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정말 좋고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진소 자체를 보면 우진이와 해나는 결국 미래에도 만나게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타지에서 한국인을 만난 것도 참 신기한 데다 더더욱이나 잘 통하는 상대를 만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인연이 아닐까요? 오늘 밤도 또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며 하루를 지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뮤직소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생각보다 그 해외에서 웹툰을 보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 만화밖에 잘 보지 않아서 제 만화에 이제 그 댓글창을 보면은 유학 중인 분이 꽤 많고 또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보고 놀랐는데 그래요. 그 요새는 군대 짧지 않아요? 2년 정도잖아요. 시간만 잘 맞추면 다시 복학했을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2년이 아직 부족한가요? 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만화에. 혹시 2년을 결정하는 건 그 당사자가 아닌가? 야, 이건 2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그건 2년이고 그건 2년이 아니었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그건 2년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인연으로 2년인 줄 알고 만났지만 어쩐지 모르게 그 쉽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뭔가 싶은 사람들 중에는 어쩐지 모르게 친구가 되어서 수십 년을 함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친구가 참 신기해요. 그 사실 저의 친구 또래는 제가 사귄 친구라기보다도 친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같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친구고요. 그런 점들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째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을까? 라는 소설을 한 편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연.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카페길만 카페에 비밀 사서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 진눈깨비 소년을 처음부터 쭉 보았습니다. 따뜻한 스토리, 정성껏 그리고 색칠하셨을 그림들, 고급진 배경음악들이 그리고 문득문득 멈추게 하는 멋진 표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더군요. 저는 작가의 말을 아주 좋아해요. 잠을 푹 자고 햇볕을 쬐라는 말에 정말 그렇게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햇빛을 정말 좋아해서 버스를 타고 일부러 창가에 앉던 저였는데 네팔에 살다 보니 너무 뜨겁고 따갑기까지 한 햇빛을 어떻게든 차단해 보려고 외출할 때의 저의 1순위 의무가 되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햇볕을 반갑게 맞이했던 적이 까마득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작가님의 말을 따라 햇볕을 쬐고 돌아와서 안 그래도 새까만 제가 더 까매진 데에는 작가님의 한 몫이 있습니다.
먹고 싶었던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잘 차려 먹었어요. 오늘은 작가님의 350원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던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응원을 요청해보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거라는데 작가님이 350원을 거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저는 누군가에게 응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응원을 요청하는 게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지만 얼마 전 다시 읽었을 때에는 웬일인지 못 찾았던 작가의 말도 기억이 납니다. 양념갈비를 먹고 싶어서 인도에 있는 양념갈비집을 사서 양념갈비집 사장님이 되었다는 말이요. 그 말을 보자마자 제 버킷리스트에 주드 프라이데이 작가님이 하시는 양념갈비집에 가서 양념갈비 먹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소소하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인도에 가는 것 자체가 큰 도전 아니겠어요. 12월에 인도에 갈 예정인데 혹시 작가님이 괜찮으시다면 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도록 양념갈비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답글로, 혹은 방법으로요. 누군가의 한마디로 제 하루가 움직이고 기분이 변하고 혹은 여행지에서 먹을 음식이 바뀐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매번 아름다운 만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가끔 사연 또 올리고 싶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는 곳은 이미 방송 초입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는 곳에 한식당이 한 3개 있어요. 아무나 붙잡고 인도에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구루가온에서 제일 맛있는 한식집을 찾으시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뭐 버킷리스트에까지 오를 만한 뭐 하긴 뭐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두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 방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재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나면은 세이브를 합니다. 제가 지금 136화 7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37주 동안 연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휴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년 좀 넘게 시간이 나면은 그 시간은 그때 세이브를 해두지 않으면요. 정작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힘들게 돼요. 일주일에 제가 작업을 하는 시간만 따지면은 글쎄 몇 시간이나 될까요? 저는 따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서 혼자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편집을 해서 한국에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원고를 보내는데 또 가끔씩 저는 이제 외주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원고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가끔씩 또 외주 작업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둬야 되거든요. 언제 또 어, 해야 하는 외주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특히 아 그래요. 광고가 있네요. 뜬금없이 어, 그 일본 서점 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일본 서점 대상 1위를 차지한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소설에 그 소설을 소개하는 만화를 그려서 세 편, 세 개의 에피소드를 그렸습니다. 그 얘기를 블로그에다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외주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물론 돈을 받고서 외주료를 받고서 만화를 그리는 거긴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또 언제 그 일본 서점 대상을 받은 소설의 원작을 가지고 만화를 그릴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그 길에서 만나서 만나다에서도 등장하는 소설 밤의 피크닉도 사실은 서점 대상 1위를 차지했던 소설이거든요. 거기에 그 순위에 오른 책들이 거의 다 굉장히 좋은 소설들이 많아서 어, 소설을 읽자마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이브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외주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나더라도 그 차후의 일들을 위해서 또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도 세이브를 해놔야 되고요. 뭐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그런저런 이유로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음, 버킷리스트 같은 걸 아직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 건 있어요. 여행하고 싶은 곳 리스트. 그건 뭐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마음속으로만 적어놓은 것들이 있죠. 그래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은 추워서 실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아직 거길 안 가봤어요. 그 동대문 뭐죠? 디자인 센터인가요? 새로 지은 운동장을 허물고 지은 거기도 안 가봐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엑스를 참 좋아했거든요. 코엑스에 그 만두 전골집이 있어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식 만두 전골집이 있는데 거기 만두 전골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그 코엑스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메가플렉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 메가플렉스 M관 그 화면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화면 사이즈예요. 아주 컸어요. 지금은 어디죠? 그 신세계에서 하는 쇼핑몰 거기 아이맥스가 동양 최대 크기의 아이맥스관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 거기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랄까 아무래도 아이맥스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화면이.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메가플렉스에 있는 그 M관을 더 선호합니다. 거기서 선샤인을 봤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행복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어깨를 아주 부서뜨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음, 또 그 뭐야 어디선가 봤는데 그 아이리버죠. 아스트랜컨을 만든 아이리버에서 오디오 쇼룸을 만들었다는 이태원에요. 오디오 쇼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또 실내 가볼 데가 어디 있을까요? 좋은 곳이 있으면 저에게도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실 것은 카페길만 네이버 카페 이름이 카페길만입니다. 혹은 그냥 검색창에서 굿 리스너 한글로 굿의 굿은 시옷입니다. 굿 리스너를 검색하셔도 카페길만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그라폴리오라고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인수한 그라폴리오라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의 놀이터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라폴리오에서 주드 프라이데이를 검색하셔도 굿 리스너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그 그림 밑에다가 그냥 아무 그림 밑에다가 그냥 댓글로 다시면 됩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쓰신 글은 제가 다 읽고 또 읽어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요. 후담이 길었네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38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한 10주 정도 지나면 사연이 다 떨어져서 책을 읽는 방송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남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남은 사연은 다음 주에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뭔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웹툰은 2주치를 몰아서 그립니다. 스토리의 연계성도 그렇고 또 한 주 한 주 마감을 하는 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2주치의 시나리오를 쓰고 2주치의 원고를 함께 작업을 하는데 이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저의 공식 휴일이기도 합니다만 금요일에 라디오를 녹음을 하는데 첫 번째는 참 신기하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것일까? 라는 생각과 함께요. 어쩌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떤 해소의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해소라는 거는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뭐 누군가와 말이 많지도 않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거기에 섞어서 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어떤 제 생각들을 또 정리하고 또 해소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당신과 나의, 여러분과 나의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꽤 쓸데없는 방송이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들어주신 또 많은 분들, 최근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도 듣지 않아도 계속되는 굿 리스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